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게 한 결혼을 더욱 어렵게 탈출한 여자예요. 딸 하나 키우고 있는 돌싱녀죠. 요즘은 이혼을 너무 쉽게들 하니까 저도 그저 그런 돌싱 중 한 명인 줄 아시겠죠? 그런데 저도 참을 만큼 참고 스트레스 받을 만큼 다 받고 그제서야 탈출한 거예요. 저는 어려서 가족 잃고 혼자 살아오면서 예쁜 가정 꾸리겠다는 열망이 누구보다 큰 사람이었어요. 그랬기에 이혼하지 않으려고 정말 발버둥을 쳤어요. 내 딸 서아에게 저와 같은 외로운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진 않았거든요. 제 딸이 제 운명을 담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런데 지옥 같던 결혼 생활, 부부 같지도 않았던 부부 생활, 악마 같은 시댁 식구들에게 둘러싸인 가정 속에 자라게 하느니 그냥 이혼해서 저 혼자 키우는 게 낫겠더라고요. 사실 돈이 없던 시절엔 이혼을 감히 생각하기 어려웠어요. 대한민국에서 여자 혼자 아이 키우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요즘 물가도 치솟아서 시장 보기도 겁나고요. 그런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돈이 갑자기 왕창 생기면서 이혼을 결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죠. 돈으로 모든 걸 다 살 수는 없지만 사람한테 큰 용기를 가져다 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저는 전문대 미대를 나와서 학원 강사를 하고 있고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시동생은 동서와 함께 서울대 동기고요. 물론 서울대 들어가기 힘든 거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학교인 거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놈의 서울대 타이틀 때문에 시모가 저를 동서와 엄청나게 비교하면서 깎아내렸어요. 진짜 시모한테 서름당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서울대 나왔다고 다 훌륭하고 완벽한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시모는 모든 일에 다 네 동서는 서울대 나왔고 넌 천문대 나왔잖니? 라면서 비교해댔죠. 단순히 학벌만 비교했으면 제가 말도 안 꺼낼게요. 시모는 제가 혼수로 해간 세간 살림이며 옷, 장신구 등을 제 허락 없이 중고로 야금야금 팔아먹더군요. 안 되겠어서 CCTV까지 설치해보고 직접 잡아냈죠. 이게 도둑인가요? 가족인가요? 여러분이 들으셔도 정말 황당한 얘기죠? 그러는 동안 남편이랑 작자는 뭐하고 있었냐고요. 사실 착한 줄 알고 결혼했던 남편이 제일 뒤통수를 세게 쳤어요. 시댁 식구들만 비정상이었다면 그냥 인연 끊고 가정 유지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우리 가정만 잘 살면 장땡이니까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혼을 결심했던 건 남편의 악역이 가장 컸어요. 천사인 줄 알고 결혼했던 남편은 악마가 따로 없었죠. 제가 우리 딸의 아빠를 이렇게까지 나쁘게 말할 정도면 어느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인간인 줄 아시겠죠. 제 그래서 남편의 만행까지 낱낱이 다 까발릴 거예요. 사연살롱 구독자분들께 제 속에 있는 얘기 다 털어놓지 않으면 제 명예 못 살 것 같았어요. 얼굴 다 아는 친구나 지인에게는 오히려 쪽팔려서 말을 못하겠고 사연살롱 여러분께는 다 까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속 시원히 다 털어놓을 예정이니 꼭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시고 그동안 사느라 수고했다고 답글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저 정말 어렵고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그럼 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내 볼게요. 저는 현재 당뇨가 살짝 있어요. 물론 밥이 주식인 한국 사람들에게 당뇨는 살짝씩 다 있다더라고요. 그런데 전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편도 아니어서 빵이나 라면, 떡 같은 것도 많이 먹는 편이 아니에요. 심지어 식사도 반은 쌀밥으로 반은 두부로 대체해서 먹거든요. 그런데도 당뇨 수치가 안 좋다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유전의 힘인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심한 당뇨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너무 허망하게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당뇨로 몸이 다 망가졌는데 외동딸인 저를 홀로 키우느라 매일 거의 18시간씩 일하다가 쇼크가 온 것 같아요. 저희 아빠는 뭐 했냐고요? 그때 당시에 아빠 얼굴은 사진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아빠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할머니가 거의 고아나 다름없이 자란 엄마를 굉장히 크게 반대했었다네요. 그 일이 정말 지옥 같았던지 엄만 두고두고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 할마씨는 완전 악마였어. 내가 본인 아들하고 혼인신고하려고 하니 멀쩡한 나를 정신병원에 쳐넣으려 하질 않나. 내가 우리 딸을 가졌다고 하니 약을 음료수에 타서 먹이라고 하질 않나. 분명 전생에 악마가 틀림없어. 내가 그 할마씨 생각하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인다니까. 열이 받아서 말야. 우리 딸 난이를 지키기 위해 엄마랑 아빠랑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네 아빠도 우리 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었기에 엄마를 떠난 거지. 물론 자기 집안이 돈이 좋아서였을 수도 있고, 그 할마씨가 나랑 결혼하면 네 아빠한테 재산 한 푼 안 물려줄 거고 알몸으로 쫓아낸다고 했거든. 평생을 자기 부모 밑에서 능력 없이 산 사람이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지. 돈이란 참 무섭진 아니야? 천륜을 다 끊어놓고 말이야. 하지만 네 아빠가 이렇게 말했어. 언젠가 반드시 우리 딸 라니에게 돌아올 거라고. 근데 내가 이렇게 당뇨로 다 죽어가는데 간간무소식이구나. 엄마가 죽으면 우리 딸 혼자 어떻게 살아가지? 맞아요. 엄마는 돈 아낀다고 병원도 제대로 가보지 못하고 당뇨가 악화되고 있었어요. 각종 합병증이 심하게 왔음에도 식당에 가서 일을 하고 지하철 청소를 하며 하루 종일 일하기 바빴어요. 다 외동딸인 저 하나 먹여 살리려고 말이죠. 지금 생각해도 우리 엄마 인생이 너무나 불쌍해서 눈물이 나네요. 어쩔 때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 엄마가 조금 덜 힘들게 살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제대로 받으며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우리 엄마는 희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세상의 유일한 가족인 엄마가 돌아가시자 전 성격이 개차반이었던 이모네 집에 얹혀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고아원에 들어가서 살아야 했거든요. 고아원에 살아본 적이 없기에 막연하게 무서웠어요. 선택의 여지 없이 날라리 이모와 살 수밖에 없었죠. 이모는 막장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무려 5명의 아이를 낳고 살고 있었는데 아이의 아빠가 다 달랐죠. 6번째 재혼난과 동거 중이었기에 총 7명의 식구들이 북적이는 곳에 불청객인 저까지 숟가락을 얹게 되었어요. 그 상황에서 조카인 저의 존재가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모가 절 구박했던 게 충분히 이해가 가요. 야 김난희, 네가 지금 밥 먹을 때냐? 네 사촌 동생들이 저렇게 똥 싸고 깽깽 울고불고 하고 있으면 얼른 기저귀 갈고 이유식 다 먹이고 나서 밥 처먹어야지.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찬밥물에 말아 김치 한 조각 얹어 먹었는데 이모가 저렇게 나오면 서럽고 화가 났어요. 참다 못해 버럭 소리를 질렀죠. 이모, 아무리 우리 엄마가 죽어서 여기 얹혀서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식모로 온 게 아닌데 왜 나한테 다 시키는 거예요? 누가 애를 5명이나 낳으라고 시켰어요? 본인도 감당 못할 아이들을 이렇게나 많이 낳아놓고 왜 나한테 난리야 진짜. 뭐? 인연이 미쳤나? 고아원에 갈 뻔한 거 구제해줬더니 뭐가 어째? 그럼 네가 이 집에서 상전 대접 받을 줄 알았냐? 그렇게 싫거든 그냥 고아원 가서 애미애비 없는 년놈들이랑 잘 먹고 잘 살아봐 어디. 서러움에 찬밥도 다 못 먹고 울며 다락방 구석으로 올라갔어요. 쥐와 바퀴벌레가 드글드글한 그곳이 저희 방이었거든요. 새벽까지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있는데 누군가 다락방의 조그만 유리문에 무언가를 던지는 소리가 났어요. 탁, 탁. 누구세요? 누군데 제 방에 돌을 던지는 거예요? 조그만 유리문을 열고 얼굴을 빼꼼히 내밀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절 보더니 흐느끼면서 2층 다락방까지 겨우 들리게 조용히 말했어요. 나니야, 너 나니 맞지? 네 엄마가 돌아가신 줄 모르고 있었다. 그동안 널 못 챙겨줘서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 내가 몰래 잘 챙겨줄 테니 너무 걱정 말아라. 언젠가 다시 나타날게. 꼭. 언젠가 나타난다니. 뜻모를 얘기만 남긴 채 그 아저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 아저씨가 누군지도 모른 채 그렇게 밤이 지나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밝으니 어젯밤 있었던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이모가 날 대하는 게 갑자기 180도 달라졌어요. 나니야, 이리 와보렴. 이모네가 큰 집으로 이사가게 됐다. 다 네 덕분이야. 고맙다. 너 이모 따라가서 함께 살래? 아님 유모를 붙여줄 테니 더 큰 집에서 따로 살래?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모 맨날 돈 없다고 했잖아요. 이 집도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면서요. 땅이 꼬지게 걱정하더니 갑자기 큰 집이라뇨. 그리고 나한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유모는 또 웬 말이에요? 그거 다 비밀로 하라고 했어. 그냥 키다리 아저씨가 널 도와준다 이렇게만 생각해. 더는 묻지 말고 말이야. 너 이모 싫어하니까 그냥 따로 사는 게 좋겠지? 그럼 유모 붙여줄 테니 우리 이쯤에서 빠이빠이 하자. 어? 그렇게 전 30평짜리 넓은 아파트에서 생전 처음 보는 유모라는 아줌마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어쨌든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아파트라는 곳에 처음 살아봐서 감개가 무량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모라는 그 아줌마가 마치 제 엄마처럼 살뜰히 절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누가 아줌마한테 월급을 주는지 또 제 생활비를 대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삶이 풍요로워지니 제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아줌마는 일찍이 가족들을 모두 사고로 잃고 홀로 사시는 분이었는데 절 보고 진짜 딸 같다고 자주 말씀해 주셨어요. 나니야, 널 보고 있으면 우리 딸이 거실을 총총거리며 걸어다니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 내가 힘닿는 데까지 널 잘 키워줄게. 넌 건강하기만 하렴. 그렇게 아줌마와 단둘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일이 닥치고 말았어요. 주말에 아줌마가 절 위해 떡볶이를 만들어 주신다고 부엌에 계셨는데 벼랑간 쿵 소리가 들리더군요. 나가보니 아줌마가 쓰러져 계셨어요. 아줌마 이게 뭔 일이에요? 눈 좀 떠봐요. 전 얼른 119에 전화를 하고는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시키는 대로 심폐소생술을 열심히 했어요. 아줌마 몸 위에 올라타서 있는 힘껏 심장을 눌렀어요. 여름이어서 땀이 비오듯이 했지만 한시도 멈출 수 없었어요. 날 딸처럼 아껴주던 아줌마를 그렇게 허무하게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골든타임을 지켜냈고 아줌마는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으며 목숨을 지킬 수 있었죠. 깨어난 아줌마는 제게 울며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나니야. 내 목숨까지 살려줘서 정말 고마워. 넌 내 딸이나 다름없다. 아줌마, 깨어나줘서 정말 감사해요. 내가 아줌마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아줌마도 내 엄마나 다름없어요. 그렇게 고비를 넘기고 다시금 평온한 일상이 계속되었어요. 전 미술에 관심이 있었기에 서울에 있는 전문대 미대에 진학했어요.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그때까지 이름 모를 키다리 아저씨로부터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지원받고 있었기에 미술학원을 다니며 입시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대학에 가서 알바도 하면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미대 과목 중에 누드 모델을 두고 소묘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몇 번 그려봤고 예술 작품을 그려내는 일이었기에 알바하는 남자 누드 모델에게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이번 남자 모델은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그의 조각 같은 얼굴을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죠. 그렇게 미술 시간이 끝났는데 누가 두 손에 자판기 커피를 들고 절 불렀어요. 저기요. 잠깐 시간 되실까요? 돌아봤더니 아까 소묘를 했던 그 남자 모델이었어요. 멀쩡히 옷 입고 서 있으니 남자 배우 뺨치더군요. 저 말씀이신가요? 아까 모델분 맞죠?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누드 모델 알바한 다음에 이렇게 대시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저도 평범한 대학생이에요. 군대 다녀와서 취업 준비 중인 복학생이죠. 너무 제 스타일이셔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커피 한 잔이라도 같이 하고 싶어서 자판기에서 급하게 커피를 뽑아왔네요. 카페 라떼 뽑았는데 괜찮으세요? 잘생긴 남자가 저 좋다고 따라왔는데 마다할 여자가 어디 있을까요?
누드 모델 한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 아니고 평범한 대학생이라고 하니 더욱 마음이 갔어요. 그의 조각 같은 얼굴과 눈빛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 자판기 커피를 같이 마시던 30분가량의 시간 동안 그에게 푹 빠져버렸죠. 말은 또 얼마나 재미있게 잘하든지 연애 한번 못 해보고 남자 손 한번 못 잡아본 제가 홀딱 반하기에 충분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사귀게 되었어요. 누드 모델 서던 남자와 사귀게 되었다고 하니 같은 과 친구들이 수군대긴 했지만 전혀 알 바 없었어요. 어려서부터 홀로 살다 보니 독립심이 강해서인지 남들의 시선 따위 상관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남친은 저보다 7살 연상이었고 취업 준비생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사업하셔서 잘 살았는데 사업이 완전 쫄딱 망하면서 온 가족이 반지하 새방에서 살게 되었다더군요. 저도 가난의 서름을 겪어봤기에 공감이 갔어요. 우리 아버지는 사업이 망했을 때 그 충격에 못 이겨 쓰러져 돌아가셨어. 밑바닥부터 홀로 다녀온 사업체였기에 한 몸이나 다름없었지. 그 여파로 우리 엄마도 심신이 많이 약해지셨어. 불쌍한 우리 엄마. 다행히 남동생이 워낙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같은 과 여자를 만나 이른 나이에 결혼했어. 현재 수학학원을 차려서 둘이 함께 일하면서 잘 살고 있지. 내 남동생이 우리 집안의 희망이야. 재수시까지 같이 서울대 나왔으니 정말 다행이야. 내 동생이라도 공부를 잘해서 우리 엄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으니 말이야. 남친은 아주 지극한 효자였어요. 그땐 그게 좋게 보였어요. 마마보이라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도리어 부러웠죠. 엄마가 없는 제게는 그렇게 효도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럽더군요. 그럴 때마다 그나마 유모 아줌마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에 위안이 됐죠. 내 진짜 가족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할 때쯤 학교 졸업 전시회 때문에 엄청 바쁘게 작품을 준비하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줌마가 또 쓰러져 있었어요. 아줌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몇 년 전에 내가 심폐소생술을 열심히 해서 아줌마를 살려낸 기억이 있기에 또다시 119가 오기 전까지 열심히 심폐소생술하며 인공호흡까지 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늦게 발견한 탓인지 이미 아줌마 몸은 사후 경직돼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기 훨씬 전에 또다시 심장마비로 쓰러져 돌아가신 거였죠. 그렇게 아줌마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진짜 혼자가 되자 너무 무서웠어요. 오롯이 혼자 살게 된 건 그때가 처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아줌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어찌된 일인지 지원금도 뚝 끊기고 말았어요. 아줌마의 통장을 통해 용돈을 받곤 했는데 그 돈이 없어지니 제가 얼른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죠. 너무 어렸기에 아줌마와 함께 살던 아파트 명의가 누구 명의인 줄도 몰랐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제 명의더군요. 그 집에 혼자 살다 보니 무섭기도 하고 악몽도 자주 꿔서 그 집을 팔게 되었어요. 그 집에서 먼 곳으로 이사를 했고 학원 강사 자리에 취직도 되었어요. 뒤이어 제 남친도 중서기업에 취직이 되었고요. 남친이 나이가 있다 보니 자연스레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남친 집안도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다소 어렵게 살고 있었고 홀어머니였기에 저를 그렇게까지 반대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막말로 남친의 조건이나 저나 도찐개찐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친도 본인 엄마에 대해 좋게만 말했기에 저도 맘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친이 마마보이여서 엄마에 대해 좋게만 말했던 거고 저와 사귀는 동안 저를 엄청나게 반대했더군요. 그 사실도 까맣게 모르고 남친 엄마한테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날 그저 해맑게만 갔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난이라고 해요. 어머, 어머님 너무 미인이시네요. 오빠로부터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다고요? 전 별말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남친 엄마는 아주 개 진상을 부리더군요. 아들아, 나 이 자리 나오기 싫다고 골백 번도 더 말했잖냐? 그리고 너, 우리 종수가 네 친오빠라도 되냐?
가족도 없이 자란 년이라 그런지 말끝마다 오빠 오빠. 교양머리도 없고 배워먹은 것도 없는 근본 없는 년 같으니라고. 일찍이 떠난 우리 남편이 사업만 계속 유지했어도 너 같은 애는 우리 발끝도 못 쳐다봤을 거야. 우리가 집안 대대로 높은 벼슬이랑 사업을 해왔던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아휴 여보, 당신이 사업 다 말아먹고 가는 바람에 우리 아들이 저런 쿠아랑 결혼하겠다고 데려왔네 그려. 내 팔자야. 너 종수 남동생네는 부부가 둘 다 서울대 나와서 학원 운영하고 있는 거 알지? 우리가 그런 집안이야. 듣자 하니 너 아빠도 모른 채로 태어났다며? 아이고, 태생부터가 아주 비천한 신분이구만. 아무리 우리가 지금 돈이 없다고 해도 미혼모의 자식은 안 된다. 제가 저 반반한 얼굴로 어디서 어떻게 남자들을 후리고 다녔는지 알 게 뭐냐? 종수야, 어디 허심탄회 애기 얘기 좀 해봐라. 너 쟤랑 처음 만났을 때 쟤 처녀 아니었지? 날라리 아니었어? 솔직하게 말 좀 해봐 어디. 거지 같은 욕지거리를 마구 섞어가며 뚫린 입이라고 일장연설을 하던 남친 엄마는 그 후로도 뭐라고 짓거리더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며 일어서서 나가려 했어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이 멍하니 욕을 듣고 있다가 이대로 헤어지기엔 제명이 못 살 것 같아서 남친 엄마의 팔을 붙잡고 돌려 세웠어요. 어머님, 말 다 끝났어요? 아니, 욕 다 끝나셨나요? 이제 저도 말 좀 해도 되죠? 세상에 이런 욕은 살다가 처음 들어보네요. 아주 신박한 분이로군요. 전 서울에도 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종수 씨보다 훨씬 사정이 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이도 많은 종수 씨가 구애하길래 노총각 하나 구제해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죠. 돈도 없으면서 뭐 그리 대단한 집안이라고 처음 보는 저한테 욕지거리를 퍼붓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의 교양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시 볼 일 없을 테니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세요. 제가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보아하니 계산할 돈도 없는 것 같으니 돈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제가 차값은 계산할게요. 쌩하니 먼저 나와버렸고 제 뒤통수에 대고 남친 엄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남친에 대한 애정까지 다 떨어졌기에 이제 우리 관계는 쫑이라 생각했어요. 남친이 저를 엄청나게 붙잡고 애원하고 울고불고 난리쳤지만 일방적으로 이별을 고했어요. 그렇게 험한 일을 치르니 몸이 많이 아파오더군요. 일하던 미술학원의 사정을 말하고는 한 일주일간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쉬었어요. 거의 시체처럼 누워 있었어요. 진통제나 해열제라도 먹으려 했지만 약을 찾을 기운도 없었어요. 너무 서럽고 외로운 맘에 하염없이 눈물만 나더군요. 그렇게 한 5일 넘게 울기만 하고 일어서려는데 핑 돌았어요. 바로 쓰러져 버렸죠. 그 이후로는 기억이 없는데 눈 떠보니 병원이었고 남친이 방실방실 웃고 있었어요. 병원이라는 것보다 이 심각한 상황에 남친이 웃고 있는 게 더 이상하더군요. 왜 웃고 있는 거야? 나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온 거야? 난이야, 우리 아기 가졌대. 난이랑 나랑 엄마 아빠가 되는 거야. 나 너무 기뻐. 우리 엄마가 뭐라 하든 얼른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자. 결혼식 따위 무슨 소용이야. 혼수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우리 아기가 최고의 혼수지. 뭐? 임신? 순간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몸이 너무 아팠을 때 약을 먹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는 거였어요. 약을 찾아 먹을 기운조차 없었기에 그냥 누워만 있었던 거죠. 아기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는 지난 몇 주간의 고통스러웠던 상황이 다 흐려졌어요. 무조건 아기를 낳아서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시모가 별 지랄을 하든 말든 남편과 예쁜 가정을 꾸려 우리 아기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제가 갖지 못했던 아빠라는 존재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선사하고 싶었죠. 남친 말대로 태어나자마자 우린 바로 혼인신고를 했고 부부가 되었어요. 그 후 시모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죠. 아기가 생겼다니 시모도 더 이상 반대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자 두 번째 공격이 들어왔죠. 지긋지긋한 돈 요구였어요.
그건 제가 이혼하는 순간까지도 마치 이명처럼 계속 맴돌았던 얘기였어요. 며느리인 제 얼굴만 보면 돈, 맨날 돈 얘기였죠. 네가 우리 큰아들을 채간다면 네 소유의 그 아파트 나랑 공동명의로 돌려라. 혼수도 아무것도 안 해온다며?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네? 지금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아니, 남편인 종수 씨랑 공동명의가 아니고 어머님과 공동명의로 하라고요? 그렇게는 못해요, 어머님. 결혼이 무슨 사업인가요? 한몫 잡는 재테크예요? 이렇게 계속 돈돈거리실 거면 어머님께서 나가서 일해서 돈 보세요. 아직 몸 건강하시잖아요. 왜 아들들한테 생활비를 100% 받아내려고 하시나요? 이해가 안 되네요. 시모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순 없었어요. 하지만 내 아이의 아빠가 될 사람인 남편이랑은 공동명의를 해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임신한 짝에 잘 해주는 편이었거든요. 남편을 전적으로 믿고 있었죠. 평생 날 배신 안 할 사람으로 말이죠. 하지만 나중에 뒤통수를 크게 맞게 됩니다. 사람을 다 믿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탓이겠지만요. 전 아주 예쁜 딸인 서아를 낳았고 그게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아요. 내 가슴에 서아를 안고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죠. 서아만이 진정한 내 가족이었어요. 24시간 마냥 아이만 보고 싶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남편이 다니던 중소기업이 망하면서 남편은 졸지에 백수가 되었고 제가 미술학원 2-3개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놀고 먹는 시모에게 우리 서아를 맡기고 일하러 나갔어요. 그러기를 딱 1달이 지났는데 우리 서아의 건강이 눈에 띄게 안 좋아지고 살이 붙는 느낌이 들었어요. 병원에 가서 체계적으로 검사를 해보니 단성분을 너무 많이 먹고 영양 불균형이 심하다더군요. 분명 몸에 좋은 야채들로 가득한 이유식을 만들어 놓고 나와서 시모가 떠 먹이기만 하면 되는데 대체 어찌된 일인지 어리둥절했죠. 그때쯤에 옷장에 잘 걸려있던 제 옷이 찢어지고 몇 개 없는 기금속도 없어지고 뭔가 집안이 엉망진창이 된 느낌이라 시모를 의심하던 차였어요. 전 시모 몰래 CCTV를 달았어요. 그리고는 녹화된 영상에 너무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죠. 시모는 제가 만든 이유식을 다 버리고 우유에 설탕만 잔뜩 타고 대충 주고는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낮잠 자고 아이를 거의 방치하더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장롱을 다 뒤져서 제가 현금을 모아놓은 통을 찾아 돈을 훔쳐가고 제 옷을 입고는 외출을 하고 아주 가관도 아니었어요. 이 모든 걸 시모한테 보여주며 따졌어요. 아니 어머님, 대체 왜 제가 만든 이유식을 다 버려버리고 우유에 설탕 타서 서아한테 먹이신 거예요? 대체 왜요?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중고 사이트에 팔기라도 했나요? 해그머니나, 너 그것까지 어떻게 알았냐? 내 핸드폰이라도 훔쳐본단 말이냐? 인연이 처음 만날 때부터 쎄하다 했어. 도둑 촬영까지 하고 이 시미한테 눈 부릅뜨고 대드는 것 봐. 역시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년이라 하는 꼬라지가 영 마음에 안 든다니까. 아니, 서아가 야채 들어간 이유식을 안 먹어서 내가 달콤하게 설탕 넣어서 우유 좀 줬기로 써니 그게 그렇게나 죽을 째냐? 애기가 푸동푸동 살찌고 얼마나 좋냐? 야, 너 그렇게 똑똑한 척 하지 말아라. 네 동서는 서울대 나와가지고도 시애미한테 대든 적 한 번도 없다. 넌 고작 전문대 나와서 맨날 똑똑한 척이나 오지게 하고 예절머리 없이 시애미한테 대들기나 하고 말이야. 어머님, 그럼 서울대 나온 동선의 애기한테 똑같이 살짝 듬뿍 탄 우유 한번 줘보세요. 뭐라고 하나. 더 이상 어머님께 우리 서아 못 맡겨요. 서울대 커플인 동선의 부부한테 용돈 다 타서 쓰세요. 저희는 서아 아빠도 백수 상태이니 더 이상 용돈 못 드립니다. 그토록 좋아하는 돈을 안 준다고 하니 시모는 우리 집 거실 바닥에 침을 탁 뱉고는 나가버렸어요. 맨날 시모를 볼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 보는 거였으면 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을 정도로 늘 트러블이 있었어요. 시모가 늘 자랑스럽게 여기던 서울대 출신 동선에는 빚 좋은 개살구였어요. 부부가 둘이 같이 학원을 운영해서 얼마나 많이 버는 줄은 모르겠지만
그 씀씀이가 거의 재벌급이었죠. 그리고 시모한테 배워서인지 동서는 항상 절 무시하고 깔보기 일쑤였어요. 전문대 나온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최고 대학 나온 사람한테 훈수 두는 거예요? 본인 아이나 잘 키우셔요, 형님. 우리 아기 이런 책 안 봐요. 새 거 사서 보내면 몰라. 지저분하게 남이 쓰던 책을 왜 보고 난리야? 아, 동서, 깨끗하게 본 책이라 몇 권 보냈더니 내 성의를 지금 뭘로 보는 거야? 서울대 나오면 다야? 어머님한테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됐어. 다시 내기용품 주나봐라. 시댁 식구들에게 무시당할 때면 참으로 서글퍼서 남편에게 말하려고 하면 남편은 늘 귀찮아했어요. 아기 낳기 전까진 참 잘해주던 남편이었는데 아기 낳고 나니 제가 그냥 동네 아줌마로 보였나 봐요. 취업이 생각보다 잘 안 되다 보니 사업을 한다고 하고 사업 자금을 달라더군요. 전 그때 미술 강사를 관두고 대출로 생활비를 떼우며 집에서 서화를 보고 있던 때라 제게 돈 달라는 요구가 황당했어요. 나보고 이 집을 팔아서 사업 자금을 대라고? 당신 미쳤어? 이 집이 몇십억짜리도 아니고 이게 우리 전 재산인데 지금 생활비도 대출로 돌려막고 있는데 사업이 웬 말이야? 정신 좀 차려 제발. 아이씨, 그럼 내가 미치게라도 했다는 거야? 바로 그 생활비 벌려고 사업하겠다는 거잖아. 누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 지랄을 하는 것 같아? 서울에 집 있다고 해서 돈 좀 있는 줄 알았더니 개털이었네. 답답한 이놈의 집구석. 댁에서 돈 나올 구멍이 없어 보이니 그때부터 남편은 밖으로 돌았어요. 웬일인지 밤만 되면 양복을 빼입고 제비족처럼 하고 나가더군요. 어딜 가냐고 물으면 그냥 사업차 나간다고만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씨름할 기운조차 없어서 나가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게 되더군요. 그렇게 저희 삶이 나락으로 빠지고 있을 때쯤 제 인생에 반전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평일 점심때 누가 우리 집 문을 띵동 하고 누르더군요. 전 아기 뒤치다거리 아니라 산발을 하고 나갔어요. 웬 중년 신사가 눈물을 그렁이며 서 있더군요. 누구세요? 난이야. 우리 난이 맞지? 내 딸 맞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난이야. 내가 너의 아빠다. 내 이름은 김수혁이야. 혹시 엄마가 내 이름을 너에게 말해줬었니? 하긴 내가 네 엄마한테 널 혼자 키우게 하고 여지껏 제대로 돌보지도 못했으니 생전에 내 이름을 말해주지도 않았을 테지. 어렴풋이 아빠의 이름을 들어본 것 같기도 했어요. 너무도 신기한 것이 처음 마주한 사람인데도 저와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런 경계심이 들지 않더군요. 바로 집으로 모셨어요. 드디어 내 부모님들이 모두 돌아가셨어. 그동안은 네 할머니 할아버지 고집 때문에 널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다. 너와 교류를 하고 지원해주는 걸 들키게 되자 아무런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으셨거든. 이 아빠는 참 불효자야. 그 순간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빨리 돌아가시기만을 바랬지. 엄마 없이 혼자 자라는 우리 딸을 챙겨주고 싶어서 말이야. 이제 부모님의 전 재산이 나에게로 상속 완료됐다. 지금부터는 이 돈을 다 너에게 쓸 거야. 난 돈 필요 없다. 네가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네 돈으로 뭘 해도 좋아. 그동안 못 챙겨줘서 정말 미안하다. 네 못난 애비를 용서해 다오. 그때 낮잠 자던 서아가 울면서 나왔어요. 우리 서아를 보고는 아빠는 부둥켜 안고 더욱 서럽게 울더군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전 아빠와 재회하게 됐어요. 그 후로 아빠는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아빠는 전에 결혼했던 분과 일부러 아이를 낳지 않고 살다가 이혼했다고 했어요. 괜히 저 때문인 것 같아 괜시리 미안한 마음까지 들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아빠를 만난 이후로 벅찰 정도로 제게 큰 돈을 주셨어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여서 당분간은 시댁 식구들한테는 비밀로 했어요. 남편을 포함해서 말이죠. 제게 끊임없이 돈 요구를 하던 시모에게 약간의 용돈을 다시 드리기 시작했어요. 믿음직한 베이비시터에게 서아를 맡기고 일을 시작했거든요. 아빠로부터 큰 돈을 지원받았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제가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남편과의 사이도 안 좋고 모든 게 혼란스러웠기 때문이죠.
어쨌든 제가 돈을 벌고 시모에게 용돈을 다시 주기 시작하자 시동생한테까지 연락이 오더군요. 서울대 나와서 학원까지 운영하지만 돈을 펑펑 써대니 전세집 구할 돈도 없었는지 2억이 모자라다며 형수인 나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평소 별로 친근하지도 않던 무뚝뚝한 시동생이 돈을 달라는 게 탐탁치 않았지만 아빠로부터 크게 여유가 생긴지라 선뜻 도와줬어요. 그런데 딱히 고맙다는 말도 없더군요.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도련님, 없는 살림에 큰돈 보태드렸으면 적어도 형수한테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까지 나오시고 똑똑하신 분이 아무리 무뚝뚝한 성격이라고 해도 너무하시네요, 정말. 그래도 시동생은 끝까지 고맙다고는 안 하더군요. 못돼 처먹은 동서와 끼리끼리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신발장에서 남편과 시모가 비밀 이야기를 하는 걸 엿듣게 되었어요. 야, 아직 서아 엄마 집에 안 왔지? 자, 이 여자 좀 봐라. 이 여자가 나이는 50대 초반인데 치매 걸린 할아버지 하나 잡아다가 구워 삶아 먹고는 혼인신고까지 하고 살았대. 그러다 할아방 죽고 바로 상속받아서 글쎄 재산이 50억이나 된단다. 이 여자 어떠냐? 너 그냥 서아 엄마랑 서아버리고 이 여자 잡아서 혼인신고하고 살아라. 그럼 절반은 네 목 아니더냐? 아, 네가 서아 엄마랑 이혼한다고 해서 서아가 네 자식이 안 되는 건 아니잖냐. 돈 없는 여자랑 더 살아서 뭐 하겠냐? 게다가 싸가지도 없는 며느리 나도 싫다? 시모의 발언에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남편의 반응이 더욱 참담했어요. 그럴까 엄마? 안 그래도 애 낳고 옆에 내가 푹 퍼져서는 완전히 아줌마 됐잖아. 여자가 남편 사업자금 하나 못 대주고 다 별로야. 엄마 말대로 이 50대 아줌마나 잡아야겠어. 요즘 호스트바 나가서 아줌마들 상대하며 푼돈 버느라 진이 다 빠졌는데 잘 됐네 그래. 남편이 제비처럼 하고 매일 밤 나갔던 건 진짜 제비짓을 하고 다닌 거였어요. 진짜 놀랄 노짜였죠. 그때 동서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전화기가 울리자 제가 엿듣고 있는 걸 시모와 남편이 알아챘죠.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전화를 받았어요. 동서의 망언은 황당함의 연속이었어요. 형님, 2억 푼돈 주고 생색은 엄청 내시네요. 하긴 우리가 벼룩에 간을 내어 먹었네요. 어쨌든 우리 학원 잘 운영되고 있으니 얼른 갚을게요. 뭐? 2억? 푼돈? 그런 너네 집 구석은 그 정도 푼돈이 없어서 전문대 나온 나한테 돈을 빌리냐? 고맙다는 말은커녕 생색? 나 미치겠네 진짜. 더는 못하겠다. 이놈의 사이코지 구석. 더는 못 살겠다. 전 버럭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고는 시댁 식구들과의 인연도 끊어버릴 결심을 했어요. 이제 그만 이 거지 버러지 같은 것들과 빠이빠이 하고 싶었죠. 어머님, 서아 아빠 다 들었어. 참네. 50억 있는 50대 여자랑 재혼을 하시겠다고? 마음대로 하구려. 내가 현재 돈이 얼마 있더라? 아참, 얼마 전에 준재벌 아빠를 만났다고 내가 얘기 안 했지? 아빠가 무려 1,000억 넘게 상속을 받으셨대. 상속료 다 빼고 말이야. 그 돈 다 나 쓰래. 아빠는 돈 필요 없다고 말이야. 자, 어마어마한 증여세를 물고 내 통장에 일시불로 엄마 꽂아주셨는지 한번 봐봐. 내 계좌 잔액 구경이나 한번 해보셔들. 시모와 남편은 제 핸드폰에 나와 있는 통장 잔액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특히나 돈 좋아하라 하는 시모는 눈이 튀어나올 지경이었죠. 가만히 있어봐. 10, 100, 1000만, 500억? 아들아, 네가 한번 세어봐라. 이거 0이 9개면 500억 맞는 거냐? 아이쿠,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부자였어? 진작 말하지 그랬냐? 나 다리가 후들거린다. 잠깐 앉아서 우리 이야기 좀 나누자꾸나 며느리야. 여기가 어디라고 더러운 엉덩이를 붙이려 해요. 당신이랑 당신 엄마 당장 나가버려. 그리고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할 테니 그렇게 아세요. 아마 비싼 변호사 선임해야 할 거예요. 깜빵 안 가려면 말이죠. 전 남편과 시모가 아까 저 몰래 말한 내용을 다 녹음하고 있었어요. 돈 엄청 주고 사설탐정 고용해서 남편이 지금까지 부정한 짓 저지르고 다닌 거 증거 수집 다 했어요.
그리고 제일 비싼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남편을 아주 처참하게 발가벗겼어요. 그리고 동선의 부부가 운영하던 수학학원 건물을 사서 훨씬 큰 수학학원을 오픈했어요. 비싼 강사 선임해서 말이죠. 동선의 학원은 거의 쫓겨나다시피 망해버렸죠. 당연히 빌려줬던 2억은 이자까지 쳐서 받아냈고 살던 전셋집을 제가 사버렸어요. 그리고는 집에서도 쫓아내버렸죠. 집 주인인 제가 들어가서 산다는 조건으로 말이죠. 아참, 시모는 우리 서아에게 설탕우유만 먹이던 장면과 제 물건들을 훔쳐서 중고로 팔던 증거들을 다 경찰에 제출해서 죗값을 받게 했어요. 여기까지 하는데 정말 정광석화 같은 속도로 몰아쳤어요. 지금까지 제가 시댁 식구들한테 당한 걸 싹 다 갚아주고 지금은 서아와 함께 아빠네 집 근처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뺨 한 대씩 후려치고 싶은 족속들이지만 내 손이 더러워질까 그렇게까진 안 했어요. 돈이 생기니 세상이 여유롭게 느껴지네요.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그런 더러운 인간들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을 따름입니다. 착하고 열심히 살아오니 이런 복이 다 제게 주어지네요. 앞으로도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기부도 많이 하며 착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 거예요. 나쁜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하고 말이죠. 여러분께서도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면 분명히 큰 행운이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복 받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